네, 앞서 말씀드렸던 TMB가 페드하고 직접 부딪힌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는 SEC 즉 증권거래소하고 부딪히고 부딪혔던 내용이고, 이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랜드 프로덕트라는 상품 출시를 예고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인베이스에 고객들이 코인을 맡기면은 그 코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코인을 대출을 대여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이자를 뭐 코인베이스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저 뭐냐 대출을 해준 그 고객들에게도 뭐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건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뭐 아주 간단한 이런 업무를 시작하겠다 해서 했는데 바로 증권거래소에서 안 된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거를 했죠. 저 뭐냐 그거 하시려면 그거는 안 되니까 웰스 노티스 왜 안 되는지 한번 코인베이스 사장님 한번 소명해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니까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사장이 계속 트위터에 날리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미 이런 일을 하는 또 작은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상장하지 않은 아직은 작은 규모 거래소들이 이런데 야, 딴 데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 법적인 데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예를 들어 그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할 때 아니 왜 나만 잡아? 이건 뭐 사실 통하지 않는 것처럼요. 어쨌든 그럼 우리는 이 SEC 즉 증권거래소의 반격은 그 코인거래소가 하니까 SEC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랜드 프로덕트 즉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현재 상장돼서 지금 제일 큰 거래소인 것 같아요. 코인 거래소죠. 코인 거래소가 이제 상장을 해서 랜드 프로덕트라는 코인을 대여해주는 자기네 고객들에게 코인을 대여해주는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SEC의 그거는 뭐냐면은 랜드 프로덕트는 증권이야 이렇게 딱 한 겁니다. 증권이니까 증권거래소에 감독을 받죠. 그 다음에 예금이라면은 저기에 그 페드의 감독을 받듯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증권이야. 그래서 페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뭐냐면 1946년에 또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딱 모아서 어떻게 보면 저런 거죠. 그 피라미드 같은 그런 형태의 피라미드 뭐 대출 뭐 이런 거에 이제 금융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1946년이니까 한 80년 좀 안 되게 한 75년 전 얘기네요. 그때 아니요 65년 전 얘기군요. 예. 그렇죠. 아니네.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요때에 이제 대법원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즉 그 판례로 나온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증권은 뭐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 1946년 판례가 대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해당 자산을 여러 관계자로부터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모으고, 여기선 이제 그 SEC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해당 자산은 BTC겠죠, 즉 비트코인이겠죠. 그 다음에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받은 이자를 여러 관계자, 또 아까 말한 그 다수의 관계자들한테 지급을 한다. 이것은 증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이면은 누구의 그 규제를 받아야 되냐? SEC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법치국가의 특징이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또는 규제 당국이 개입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SEC가 1946년 그 대법원 판례를 딱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 그 사장이 이제 뿌려놨죠. 아니 무슨 1946년 75년 전이 이
이 그 판례 갖고 우리를 규제하려고 하냐 하면서 이제 꾸준히 트위터에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SEC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SEC의 입장에 숨어 있는 내면을 한번 보면요.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크립토 세계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도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어떤 높은 위에 있는 차장 뭐 국장급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암호화폐 열심히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제가 응원합니다. 이러면 바로 그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겠죠. 이런 전 세계 사정을 뭐 반영하는 거죠. 물론 안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엘살바도르라든지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중앙은행이나 이 규제 당국에서는 크립토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또 당연히 규제 당국이니까 규제하는 거를 뭐 기본적으로 좋아하겠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SEC에서 바라본 그 랜드 프로덕트라는 상품, 코인베이스가 만들었던 랜드 프로덕트, 물론 다른 데도 조그만데 학원이 있는데 거긴 너무 이제 작으니까 SEC가 굳이 이제 나서지는 않은 거고요. 근데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주 작은 데서 뭔 일이 일어났는데 그 큰 문제 없어, 걔네들끼리 알아서 할 거야 하는 건데 코인베이스 이러면은 이거 우리 그 예를 들면 미국 전체에 그거에 이제 금융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요. 자, BTC하고 그 이더리움, 얘네는 증권 아니에요. 얘네들 자체는 증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EC 규제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든 상품, 요거는 증권이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거 크립토 랜딩이죠. 그 암호화폐들을 대여해주고 하는. 근데 요거를 이번에 증권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 SEC에서. 그래서 당연히 SEC의 규제 대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어떤 근거를 갖고 했느냐. 미국의 법이 우리나라 법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이제 판례 중심으로 가죠. 우리도 물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뭐 성문법이냐 불문법 뭐 우리 그런 차이들 많이 예전에 들어봤었잖아요. 근데 이 판례가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깝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새로운 뭔가가 등장했을 때, 새로운 게 등장했다는 건 예전에 없었다는 거고, 그럼 예전엔 이거에 관련된 판례가 없는 거고, 그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미국이 택한 거는 뭐 새로운 법률을 위반하기도 하는데, 주로 그 어떤 판례를 가지고서 그 판례에 의거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판례 자체가 일종의 법인 거죠. 그래서 불문법, 뭐냐면 문서화하지 않았다. 근데 판례로서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SEC는 1946년, 대략 75년 전 대법원 판례를 원용을 해서 그 크립토 화폐, 암호화폐 자체는 증권은 아니지만 크립토 랜딩, 암호화폐 대출 대여는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재밌는 구분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예금하고 증권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금하고 증권의 차이가 있으니까 규제 당국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 주식을 산다든지 채권을 사고 판다든지 했을 때, 이거는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규제를 한다.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러면 그 은행이 좋은 은행인지 뭐 괜찮은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하는 데는 바로 중앙은행이었죠. 즉 미국에서 뭐 연준 또는 페드라는 데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한국은행이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 그거를 예금에 대한 걸 하겠죠. 그러면 예금하고 증권은 다르다는 건데요. 요게 또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 뭐 인생이 다 그렇듯이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명확하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A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B에 속한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A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A고 이쪽에서 보면 B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고 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허점인 거죠. 그러면 그런 허점을 비집고 들어가면은 성공하면은 혁신인 거고 실패하면 사기가 되겠죠. 예. 근데 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본 게 이제 CD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금 증서인데요. 이 예금 증서는 아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기 예금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금 형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통 예금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은 뭐냐면은 내가 예금을 했다가 은행장한테 저금 이제 돈이 필요해요. 쓸 때가 필요해요. 은행에 저금 전화를 해서 제가 내일 돈이 필요한데 혹시 돈이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죠. 뭐냐면은 바로 그냥 인터넷 켜고 그 컴퓨터 켜고 인터넷 또는 뭐 휴대폰 모바일 뱅킹으로 바로 돈 이렇게 보내죠. 이 얘기 뭐냐면은 은행은 그런 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급준비 의미였던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이 영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통계가 한 10%만 뭐 은행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10%는 준비해 줘야 된다. 통계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낼 수는 있지만 통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만약에 그걸 준비를 못하면 은행이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떤 예금이라는 것이 다 보통 예금으로 된 것보다는 일부는 이 예금은 은행이 각종 상품 뭐 정기 적금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예금을 여러분들이 예금하시면은 제가 이거는 1년 뒤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래? 나 내일 필요한 사람도 있고 갑자기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은행은 그런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자율을 높여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기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CD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은행이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NCD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 NCD는 뭐냐면은 negotiable, CD 앞에 negotiable이 붙은 건데 negotiable 하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협상 가능한 그건 아니고요. 양도 가능한 겁니다. 즉 양도성 예금 증서.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CD 하면은 이 양도성 예금 증서 NCD 요걸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예금이냐 증권이냐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요. CD는 예금에 들어가요. 얘는 예금. 그런데 NCD는 증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예금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증권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양면성, 다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세상 모든 사물이 그렇듯이 이 금융 상품이라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랜드 프로덕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결국에 SEC하고 코인베이스의 논점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증권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어떤 여기서 말하는 증권이라는 거는 뭐 주식 같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권에 채권과 주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뭐 이런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트코인하고 이쪽 암호화폐에 대해서 만든 이전 영상에 보면은 코인 거래소가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뭐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한정한다면요, BTC가 지급준비금의 은행 업무를 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현재 SEC하고 코인베이스의 논점은 이게 증권인가 아닌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증권 여부를 떠나야 된다.
오히려 이번에 랜드 프로덕트를 둘러싸서 코인 거래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코인 거래소가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즉 여기 이제 표를 잘 보시면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을 자기 고객한테 대출을 해줘.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가 없어지죠. 대출 하나를 대출해 줬다면, 그러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비트코인을 하나 갚아야 되는 거죠. 네. 요거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가 BTC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즉, 요게 요런 게 뭐냐면은 BTC를 그 화폐로, 그 돈으로, 그 다음에 BD를 예금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또는 그 대출로 이렇게 치환해 놓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은행들이 했던 일들하고 완벽하게 동일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은 일이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일은 더 커지죠. 왜냐면은 사실 제일 큰 데는 저거죠, 페드죠. 그 다음에 SEC는 물론 상당히 독립적이긴 하지만 다 페드가 밑에 있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뭐 볼 수가 있죠. 그 하부 기관 뭐 정확하게 1대1로 이렇게 지배를 갖는 건 아니지만 전체 금융 시스템을 아우르는 그게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시스템에 대한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하부적인 개념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현실적인 페드하고 그 금융 SEC하고 이거는 너네 SEC가 해. 그리고 내부에서 이 SEC가 1946년 그걸 내왔을 때는 굉장히 치밀한 고민을 한 끝에 1946년 그 대법원 판례를 들고 나왔었겠죠. 어쨌든 현재 이 논쟁의 구도는 이번 랜드 프로덕트가 코인베이스가 출시하려고 하는 랜드 프로덕트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오히려 예금이냐 아니냐 이걸로 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이제 현실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페드에서는 야 너네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송 붙으려면 붙어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됐다는 거고, 요거를 한번 통해서 금융혁신은 도대체 뭘까라는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레포 시장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 속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레포 시장은 예전에 전당포에서 왔다. 그러면 전당포가 발전한 게 레포 시장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금융혁신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혁신이라는 건 기존에 규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규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게 쓰이게 되면 그게 금융혁신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그 유태인의 고리대금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신문에 이제 칼럼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금융혁신, 그 유태인의 고리대금이 왜 금융혁신이냐? 그 이제 뭐 유럽의 중세를 보면요, 그 어쨌든 그 유태인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럽의 각 지역에 퍼져서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태교는 당연히 그 종교가 유태교였고,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거로부터 나온 천주교, 뭐 카톨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카톨릭인데요. 그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세 오경까지는 다 같이 인정을 하니까요. 그 모세 그 오경에 보면은 이제 신약과 구약까지는 다 같이 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 유태균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모세 오경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너희는 같은 동족들에게 그 뭐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그 같은, 예를 들어 뭐 프랑스 지역이면 프랑스 사람들끼리 이자 받는 거 금지해요. 그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카톨릭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자 받는 거 금지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급전이 필요할 때가 누구나 다 있죠. 그럼 그때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유태인이 나섰어요. 유태인은 마찬가지로 구약은 거의 뭐 같은 걸 보니까 모세오경에 의해서, 모세가 말한 거에 의해서 그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유태인의 고리대금의 금융혁신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유럽 사람들한테 카톨릭을 믿는 거는 유태교한테는 이교도죠. 카톨릭한테는 유태인은 이교도인 것처럼요. 이교도인 카톨릭 신자들한테는 빌려줄게 해서 빌려준 시작이 바로 그 유태인의 고리대금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게 바로 기존에 있었던 규제죠. 금융당국,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당국이라고 하기에는 뭐 천주교, 그 카톨릭과 그 다음에 유태교,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일을 다 한꺼번에 그 종교와 정치가 이제 완전히 이 경제까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때 금융당국의 규제는 뭐였냐면 요즘식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같은 그 종교인끼리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금융혁신이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교도한테는 받아도 되겠네. 왜냐면 거기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교도한테도, 그 카톨릭이나 유태교나, 이 얘기 뭐냐면 그게 굉장히 서로 필요했던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금융혁신이 일어났던 거였고, 그 제도의 어떤 나름대로 허점을 잘 찾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겠죠. 금융혁신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과거 이제 그거하고 이제 제가 이제 금융혁신의 사례로 드는 게 뭐냐면 전당포인데요. 이 전당포는 레포 시장으로 바로 그게 그대로 왔다고 해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저 전당포 한번 보면 자금 수요자가 시계 맡기죠. 시계 맡기니까 시계 뭐 100원짜리다 보면 100만큼 맡깁니다. 저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저기한테 맡기죠. 그 전당포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현금은 뭐 100만큼 다 빌릴 수 없으니까 자금 수요자는 현금 80만큼 빌리고 전당포는 80만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잘 지켜 뭐 일주일에 다시 갚을게 해서 갚으면은 이자 좀 더 주고 갚죠. 그러면 이제 시계 다시 받고, 그래서 전당포 시계 없어지고 자금 수요자 시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현금 다시 이제 전당포는 다시 현금 되돌려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금 수요자는 다시 이제 현금을 돌려줘야 되는 건데, 요게 바로 레포 시장이 사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르다 하면은 전당포는 증권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요. 그런데 레포 시장에서는 현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거에 이제 금융혁신 사례로부터 이런 것들이 현재는 어떻게 잘 안착이 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금융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에 보면은 어떤 그 법적 규제가 있을 때 규제의 어떤 뭐 사각지대 또는 규제의 어떤 허점, 이런 것들 잘 파고들어야 하고, 물론 당연히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 시민들의 이 그 지지를 또 얻어야 되겠죠. 이거 필요해, 이거 좋은 거야, 뭐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는 뭐가 필요했었냐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자기 인감 도장 같은 도장, 자기 신분증 도장이 필요해서 그걸 찍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당시에 규제에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금융 거래를 해서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어야 된다.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고 디지털화되면서 이제는 핸드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돈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 규제가 이제까지 이제 살아 있다면은 그런 지금 같은 일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 혁신은 계속 지속적이고 또 그러면서 규제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하는데 이게 물론 항상 그게 잘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었죠. 이번에 코인베이스는 지금 아직은 분쟁 중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안 될 것 같은 그런 저는 이제 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금융 혁신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그 규제가 있을 때 이 규제를 어떻게 우회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 혁신의 특징은 뭐냐면 이 크립토 생태계를 본다면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지금 코인베이스 랜드 프로덕트하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요런 이제 뭐 전체적인 그 상품 자체는 다르지만 스테이블 코인 테더라고 불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류들은 뭐냐면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이거는 크립토 생태계의 MMF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MMF는 게 전통적인 또 이미 이제 확고하게 확립된 전통적인 금융 기법인 거죠. 금융인 거죠. 이런 식으로 크립토 세계가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불행히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SC가 그 스테이블 코인 이 테더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하네요. 이 얘기는 이제 의외로 제가 또 중국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 관련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등장하니까 그 편을 한번 더 나중에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랜드 프로덕트는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증권이냐 채권이냐 예금이냐 이런 거 구분하기 어려운 금융 상품의 속성 때문에 생긴 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크립토 생태계가 전통적인 금융 영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해프닝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그 전망을 보면요, 규제 당국인 페드 또는 SEC 또 우리나라의 증권감독위원회 또는 우리나라의 뭐 증권거래소겠죠.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은행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보면은 주로 이제 약간 너무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코인베이스나 그다음에 저기죠, 테더 어제 뉴스에 이제 전면적인 조사를 하겠다, 뭐 감사에 착수했다, 뭐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 보면은 그 페드의 역할인데 페드가 거기까지 그거는 야, 큰 형님은 좀 있을 테니까 우리 동생이 가서 좀 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증권거래소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서로 주고받고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면 새로운 금융 상품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게 등장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아직은 그 누구도 선뜻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그냥 야 그거 사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워렌 버핏처럼 또는
뭐 잘 나간 사람이 그거 사기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규제 당국이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거죠. 무조건 금지하는 거, 저는 이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한국은행 장사는 뭐냐? 한국은행이나 또는 페드 또는 뭐 그 SEC 이런 데는 뭐냐면은 그게 뭔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물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법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뭐냐 어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한국은행도 아마 최근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보다 먼저 미국이 요걸 했기 때문에 TMB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인베이스 사례도 또 하나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는 요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 세계적인 금융으로 또 연결되는 요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결국에 제가 이번 코인베이스와 TMB 사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이러한 당국의 규제들이 어떤 좀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향후에 이 코인 생태계, 크립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전개되는 거가, 이게 또 단지 코인 하는 사람의 또 문제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류는 제가 봤을 때 기존의 금융도 어떻게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디지털 섀도우 뱅킹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 당연히 다 이제 디지털인데요. 그래도 이제 디지털 말을 굳이 붙인 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섀도우 뱅킹, 그림자 은행이 이 크립토 생태계하고 만나서 또 다른 이 디지털 또는 크립토 섀도우 뱅킹을 만드는 그런 그 접점이 제가 봤을 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는데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 업계하고 그다음에 금융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했다고 할까요? 그런 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데요. 그거에 대한 영상에서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